서울 강남 한복판, 낮 2시. 가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은행안은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고객들은 순번표를 들고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그 평온한 정적을 깨트린 건 순식간에 벌어진 그 일이었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리의 남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밀려들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선두에 서서 고함쳤다. 김영철 어디 있어? 이 새끼 나와.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은행하는 곳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남자는 조직폭력배로 악명 높은 장도식, 최근 강남 일대에서 사채와 뒷거래로 악명을 떨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5명가량의 덩치 큰 부하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분위기는 일순간 공포로 물들었다. 장도식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의 직원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영철. 지금 안 나오면 이 은행 다 박살낸다. 지점장인 박지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장도식은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붙잡아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다. 지금 내가 손님으로 보여? 잘 봐. 눈 똑바로 뜨고. 박지훈은 겁에 질려 고개를 흔들었지만 장도식은 서류 뭉치로 그의 얼굴을 밀쳐내며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다.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공포에 질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창구 한쪽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가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은행 보안요원 복장을 한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의 여성. 그녀는 윤서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서현은 장도식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업무 방해이자 폭행입니다. 장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뭐야, 여자 보안요원이? 하하, 네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그의 부하들까지 키득거리며 조롱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팔을 가볍게 교차한 채 똑바로 장도식을 바라보았다. 지금 나가시면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좋게 끝내시죠. 이 년이 진짜. 장도식이 갑자기 주먹을 쳐들며 달려들려는 순간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를 붙잡았다. 형님, 경찰 오면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제어되지 않았다. 거칠게 팔을 뿌리친 장도식은 그대로 서연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찰나의 순간 서연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주먹을 피했고 다음 순간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크윽. 장도식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다른 부하들이 일제히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군더더기 없었다.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의 명치를 팔꿈치로 눌렀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덤볐지만 서연은 몸을 굴려 피하며 한 명을 무릎으로 차고 다른 한 명은 손날로 목덜미를 내리쳤다. 마지막 부하는 의자를 들고 덤볐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복부에 무릎을 꽂은 뒤였다. 모든 것이 단 40초 안에 끝났다. 장도식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났지만 더는 덤비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경찰서에서 물으시죠. 은행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고객과 직원들 모두 입을 다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 한 명이 창구 한쪽에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강민재, 14살. 초점 없는 눈빛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는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도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을 불러냈다. 가자.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 남은 건 조용한 감탄과 경외감뿐이었다. 지점장 박지훈이 다가와 서연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윤서연 씨. 아니,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보안요원입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마주친 그 아이의 눈, 그리고 오래도록 잊은 이름,
김상훈. 그날 저녁, 은행 앞에서 다시 마주친 강민재가 말했다. 누나. 아니, 아줌마. 아까 진짜 멋졌어요. 저도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강해진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서연의 귓가에 2년 전 작전 중 마지막 무전이 맴돌았다. Code Zero.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잊고 싶었던 과거. 하지만 어쩌면 다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은행 옆 카페. 윤서연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날의 사건은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었다. 특임단 출신 여보안 요원, 조폭 제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수백만 건이 조회수가 찍혀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서연의 눈빛은 어두웠다. 그녀에게 그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가 들춰진 신호였다. 누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어제 은행에서 본 소년, 강민재였다.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삼각김밥 2개가 들어있었다. 어제, 고마워. 저 이거라도.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다. 학교는 안 가니? 안 다녀요. 부모님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전전해요. 민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스밍공허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강해진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부득이하게 민재를 따라갔다. 그가 묵고 있는 고시원은 좁고 냄새가 났다. 방바닥에 놓인 얇은 이불, 벽에 걸린 낡은 가방.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였다. 서연의 눈이 멍하니 벽에 스친 파란 멍자국을 발견했다. 이 멍, 누가 때린 거야?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려 감췄다. 아, 그냥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통증이 되살아났다. 과거 그녀도 그런 눈빛으로 상훈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다. 2년 전, 파주 외곽의 인질 구출 작전. 어둠 속에서 팀원들이 숨죽인 채 대기하던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코드 제로, 그 짧은 외침과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고 김상훈이 그녀를 밀쳐내며 대신 파편을 맞았다. 피와 연기가 뒤섞인 그 밤의 냄새는 아직도 그녀의 코끝에 맴돌았다. 그리고 상훈이 남긴 마지막 말, 서연아. 너만은. 그 뒤로 서연은 코드 제로라는 단어만 들으면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군을 떠났고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보안요원이라는 평범한 가면 뒤에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어제 그 소년의 눈빛이 모든 것을 흔들었다. 자신처럼 상처 입은 아이를 또 외면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서연은 민재를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다. 김밥 2줄을 시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먹어라. 민재는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맞은편 도로에 서 있는 검은 승용차. 그 안에서 카메라 셔터가 번쩍였다. 서연은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 승용차 안에는 최재현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보 브로커이자 장도식의 오른팔. 그는 서연과 민재를 연신 찍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호랑이 옆에 붙어 다니는 토끼라. 재미있어지겠는데. 며칠 후, 장도식은 아직 완치되지 않은 팔을 부여잡고 병실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서연의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다. 2년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독을 품고 있었다. 그때 최재현이 들어왔다. 형님, 찾았습니다. 그 여자의 약점. 말해봐.
2년 전 작전 실패, 동료 김상훈 전사. 마지막으로 들은 말, 코드 제로. 그 단어만 들으면 트라우마로 몸이 얼어붙는답니다. 장도식의 입가에 섬뜩한 웃음이 번졌다. 좋아. 그걸로 무너뜨린다. 한편 서연에게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한지우였다. 윤서연 씨, 저는 청소년 미래재단의 한지우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재단에서 귀하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폭력 전과가 있거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후원이 안정적이니까요.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좋은 뜻만으로는. 돌아가 주세요. 저는 조건 달린 지원 따윈 필요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명함만 놓고 돌아갔다. 서연은 명함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나, 저분이 돈 주신다면서요. 왜 거절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것.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민재를 바라보면 그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졌다. 아이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비록 자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때 이미 장도식과 최재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서현의 약점과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고 민재를 미끼로 3을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을 본다. 병실에서 장도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현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도장을 찾기 위해 부천 외곽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하고는 문을 열어보았다. 먼지가 흩날리는 텅 빈 공간.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아이도. 그 순간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나,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아주 작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렸다. 코드 제로.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희망 도장의 문을 열던 날, 부천의 외곽은 아직 겨울 냄새를 가시지 못하고 있었다. 허름한 건물의 철문을 밀고 들어오면 먼지 냄새와 함께 넓게 빈 공간이 나왔다. 윤서연은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열쇠를 굴리며 숨을 고르다 천천히 바닥을 훑었다. 이곳을 아이들과 함께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뜨겁게 했다. 처음 모인 아이들은 어색했다.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는 소년, 염색한 머리로 위협하던 소녀, 말수가 적은 소년 등 각기 다른 상처를 지닌 10명 남짓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윤서현의 눈빛은 차갑지만 온기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은 간단했다. 시간 엄수, 폭력 금지, 서로 보호하기. 지키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 누구도 붙잡지 않는다. 첫 훈련은 기초 체력과 자세 교정이었다. 아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끝까지 함께했다.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스쿼트.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한 세트를 끝내고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작은 소년 강민재의 눈에 반짝임이 스쳤다. 관장님이 저를 봐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가 차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희망은 쉽게 쌓이지 않았다. 한지우가 약속을 깨고 지원을 철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민 조건은 현실적이었다. 후원이 안정적이려면 범죄 전력이 있는 청소년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희입니다.
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몇몇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지원금이 사라지자 장비와 간식, 기본 운영비는 곧바로 부족해졌다. 아이들은 스스로 모금 활동을 하고 중고품을 팔아야 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최재현이었다. 그는 정보 브로커로서의 촉을 살려 도장의 일정과 취약점을 파악했다.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최재현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생존 본능이 있었다. 장도식의 제안은 명확했다. 충분한 돈을 줄 테니 도장의 동선과 주요 인사를 팔아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재현은 흔들렸다. 돈은 그의 어두운 과거를 덮는 데 유용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희망처럼 보였다. 그는 정보를 건넸다. 도장의 월 수입, 훈련 시간표, 특히 민재가 밤에 자주 드나드는 고시원 위치까지. 장도식은 그것을 이용해 치밀하게 함정을 팠다. 그러나 정보가 흘러나가는 소식은 곧 도장 안에 스며들었다. 조심스러운 소문은 불안으로 번졌고 몇몇 아이들은 밤거리를 배회하며 더 이상 마음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사라졌다. 그의 빈자리와 남겨진 신발 한 짝이 도장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서연은 곧바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민재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다. 심장은 한층 더 빠르게 뛰었다. 최재현은 그제서야 죄책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장도식의 연락을 받고 민재를 데려가야 한다는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된 것은 민재가 거칠게 손발이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재현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 장도식의 부하들이 민재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목에 퍼지는 공포는 차갑게 번졌다. 재현은 손을 떨며 총소지품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결정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았다. 재현은 집으로 달려가 도장에 전화를 걸었고 내용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 지금 고시원 쪽으로 움직인다.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결심이 있었다. 서영과 몇몇 아이들은 허겁지겁 고시원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서현의 머릿속은 2년 전의 비명과 파편 소리로 가득 찼다. 코드 지로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부상당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장도식의 부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위협하자 서현은 참지 못하고 돌진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재현의 경고로 서현은 부하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합심해 민재를 구출해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하들은 도망쳤지만 민재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팔에는 칼자국, 갈비에는 타박상이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민재의 손을 잡고 있던 서현의 팔이 떨렸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다. 재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도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남겨두고 싶었던 메시지를 도장 앞 책상 위에 적어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장님, 저는 부족했습니다. 돈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했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저도 언젠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건 이후 희망 도장은 더욱 단단해졌다. 외부의 지원은 사라졌지만 아이들 사이의 신뢰는 깊어졌다. 그들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결의가 싹텄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삶의 규칙이 되었다. 하지만 장도식은 이 한 번의 실패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더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아직 멀지 않은 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희망 도장이 다시 문을 연 지 2달 후 아이들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사건 이후 누구도 쉽게 웃지 않았다. 강민재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최재현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도장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상처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 오후에는 유도 기술 연습, 저녁엔 단체 상담과 명상까지 이어지는 일정. 윤서연은 자신이 받았던 특수부대식 훈련 일부를 변형해 도장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천시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다. 희망도장 아이들이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 예선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국대회. 단지 메달이 아니라 희망도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기회였다. 대회는 수원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국에서 20개 팀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다.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시청에서 운영 지원이 들어올 겁니다. 도장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서연의 설명에 아이들은 각자 눈빛을 바꿨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원체육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명문으로 손꼽히는 스포츠 특화 학교였다.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이들은 시선을 받았다. 염색한 머리, 문신 자국, 다소 어수선한 복장. 정돈된 체육고 학생들 사이에서 희망도장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쟤네가 그 문제애들 모아둔 데라며? 후원도 못 받는 데잖아. 속삭임은 명확하게 들렸다. 아이들 중 일부는 주먹을 움켜쥐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은 아이들을 모아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실력은 유니폼이나 출신이 아니라 매트 위에서 증명되는 거야. 말은 무시하고 실력으로 대답하자. 대회 첫날 희망도장의 첫 경기 상대는 수원체육고 2학년 팀이었다. 경기장 한복판, 흰색 도복을 입은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조였다. 그의 상처 입은 팔은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권하지 않았다. 민재야, 괜찮겠어? 괜찮아요. 누나, 이제는 누군가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민재는 처음엔 밀리는 듯 보였지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정확하게 허리 후리기를 성공시켰다. 한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 다음 경기는 소녀 선수 유우리의 차례였다. 과거 다른 팀에서 실수로 팀을 실격시킨 경험이 있는 그녀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경기 시작 전 상대팀 코치는 그녀의 과거를 조롱하며 말했다. 오늘도 실수해서 팀 망치지 않게 조심해라. 유우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다시 과거가 겹쳐 보였다. 패배와 비난, 울음, 외면. 그 순간 윤서연이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유우리야, 넌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뒤엔 우리가 있어. 그 말에 유우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매트 위로 걸어갔다. 경기는 팽팽했다. 유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발목 받치기를 시도했고 결국 한 판으로 승리했다. 관중석에서 윤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자랑, 안도, 그리고 오래 묵은 죄책감의 해소였다. 그날 밤 아이들은 체육관 한쪽에서 라면을 끓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강민재가 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이미 나보다 강해졌어. 결승전 전날 장도식은 드디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장 외곽 주차장에서 윤서연을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많이 컸네, 애들.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내가 만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내 방식이었지.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장도식은 비웃으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다음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결승전 당일. 희망도장의 상대는 전국대회 3연패를 기록한 한양 최고였다. 객관적 실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도장은 더 이상 불우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에 왔다. 경기 전 윤서연은 아이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 여기까지 온 너희는 이미 이겼어.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을 모았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모든 기술과 전략이 쏟아졌다.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사람은 강민재였다. 그의 상대는 전국 랭킹 1위, 중량급 선수였다. 경기는 격렬했고 민재는 몇 차례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상대의 중심이 무너지는 틈을 보며 민재는 그대로 기술을 걸었다. 허벅다리 후리기.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 한 판. 경기장은 조용했고 이어지는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희망도장은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메달의 의미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장도식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승리는 잠시일 뿐, 다음 갈등은 이미 발미돼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가족이었으니까. 전국대회 우승 후 희망도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다. 부천시에서 정식으로 청소년 대안 스포츠센터로 지정되었고 지역 내 후원도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다. TV 방송국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찾아왔고 각종 언론에서 아이들을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다. 그러나 윤서연은 대부분의 취재를 거절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 있었다. 강민재는 여전히 새벽마다 먼저 나와 매트를 닦았고 유우리는 방과 후 도장에 남아 후배들을 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 사이에 진심 어린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구하려 했고 지켜냈고 결국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도장 한쪽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렸다. 전국대회 우승 기념 사진. 모두가 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아래 작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윤서연은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도장 문 앞에 서 있었다. 구겨진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바로 장도식이었다. 관장님,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가서자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들며 말렸다. 괜찮아. 여기선 괜찮을 거야. 장도식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손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다. 한판 졌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부서질 줄 알았어. 내가 너 같은 애들이 결국에는 무릎 꿇는다고 믿었거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나중에 읽어. 서연은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장도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누군가 물었다. 이대로 보내도 돼요? 서연은 말했다. 그 사람도 뭔가를 내려놓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너한텐 악마였겠지만 나한텐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너 같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 나는 졌어. 근데 져서 다행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다.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희망도장은 이제 희망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체육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강민재는 이제 경찰학교 실습생으로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도장에 자주 들러 후배들을 도왔고 가끔 어린아이들의 호신술 수업을 맡기도 했다. 유우리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국 전날 그녀는 도장에 들러 서연에게 말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하지만 지금은 그냥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서연은 유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이 되어야 해.
그리고 조용히 찾아온 손님 하나. 검은 모자에 안경. 그리고 익숙한 편지 한 통.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재현이니? 최재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작은 수리센터 열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더라고요. 망가진 걸 고치는 일. 그는 편지를 내밀었다. 혹시 도장에 작은 전자기기 수업 열면 제가 와서 가르쳐도 되나요? 서연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장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희망 도장을 졸업한 아이들이 모였다. 어떤 아이는 제과점을 차렸고 어떤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어떤 아이는 아직도 방황 중이었지만 여전히 도장을 집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다. 아이들이 둘러서고 한 명이 물었다. 관장님,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다른 데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1000명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10명을 진심으로 마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날 도장 천장에 새 현수막이 걸렸다. 하얀 바탕의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킨다. 윤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도복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2년 전의 어둠, 코드 제로의 공포, 비와 잿빛 기억.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자, 준비 운동 시작하자. 아이들은 매트를 가르며 자리로 향했고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다.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이 작은 도장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